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걸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와우넷 방송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든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말 휴일에 방송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한데요. 일단 미국 시장이 주말에 그 파생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따른 변동성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시장의 출발은 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연준의 자세 변화가 기대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율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화되고 증권시장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한 7월 이때 장 올라올 때 그때 시장에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일정 수준 올리고 나면 더는 안 올리고 그 뒤로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올랐더랬는데요. 그것이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다소간 오더라도 이 정도 그 인플레 수준에서는 금리 인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그래서 계속 강공책을 쓸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뭐 장이 많이 빠졌죠. 그걸 반대로 작년 잭슨홀 미팅 갔을 때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지표를 보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그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뭐 2022년 말이나 돼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뭐 다 잡을 수 있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다가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연준도 약간 후행성이에요. 여러분 선제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미리 뭐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동안 고용 지표가 좋아지거나 경제 지표가 좋아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증권시장이 약했었고요. 그럼 주말에는 딱 간단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불을 땡겼느냐 하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요 나오는 티미 라오스라고 하네요. 이 사람 이제 트윗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기사는 제가 여기 밑에 달아놨는데 이 지금 제가 네이버 카페에는 올리고 밴드는 안 올렸습니다. 이게 밴드에 올리려면 대단히 복잡해요. 뭐 하여튼 뭐 좀 어렵습니다. 그걸 다 붙이기가. 그래서 여기만 올려놓고 제가 시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기사에서 11월 7.5bp 인상을 하고 12월도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더 적은 그럼 0.5입니다. 0.5%포인트 50bp 논의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이 엔화가 요 앞날 달러당 엔화가 150엔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버리니까 정부가 이제 강력한 개입을 해가지고 엔화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엔화가 달러 엔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엔화가 이제 일부 강세를 보였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죠. 아무튼 트위터에서 이런 기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원래 이제 메리 데일리 여는 종재가 그 비둘기파입니다. 여기 보면 이날 한 연설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슬쩍 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 비율이 지금 그러니까 12월에 7.5bp 0.75%포인트 올릴 확률이 요 앞날 75.4%에서 45.6%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미 정치는 약세 출발해가지고 강세 마감하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간 단위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떨어지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뭐 약세 온죠. 그리고 금요일날 아시아도 사실상 뭐 약세였죠. 상해나 올랐고요.
유럽도 혼조 약세를 보이는데 미국이 이렇게 전부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하락할 때는 뭐 대형 기술주가 워낙 빨리 빠지고 많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좀 안 좋고요. 뭐 S&P 500이 어찌 보면 그 중간 정도 되는데 다우는 일봉이 보시면 전저점 하회 안 하고 고점 벗기면서 갑니다.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은 사실 조정받아도 좀 견조하게 떴다가 밀리고 좀 이러다가 양봉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돌파는 안 됐는데 이렇고요. 그다음 반도체 지수가 3.70% 올랐고요. 최근에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편입니다. 그다음 뭐 유럽이고요. 넘어갑시다. 원자재하고 뭐 기술주, 산업재, 금융 이래가지고 고루고루 다 올랐습니다. 이건 주간 단위인데 에너지 기술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일간 동향을 보시면 우선 이제 뭐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메타나 브라이즌 이쪽만 조금 약하고요. 애플이나 다 올랐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건 주간입니다. 주간으로 봐도 사실 눌림은 좀 적었고요.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녹색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넷플릭스가 아주 그냥 넷플릭스 급등의 배경에는 가입자가 늘었고요. 가입자가 특히 아시아에서 많이 늘었다 그러고 아시아에서 많이 늘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한국 드라마 콘텐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JP모건이 상당히 강하고요. 엑스모빌 이쪽이 강합니다. 금융하고 이거는 뭐 금리 인상 가능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엑스모빌 같은 건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상승 같은 게 일부 보이고 이랬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아무래도 다른 뭐 대형주들 반도체보다는 견조하고 잘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주말에 좀 빠져서 그렇지 마이크론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MSCI 한국 지수하고 뭐 올랐고요. 유가는 뭐 그냥 소폭 반등하는 정도인데 미국 지수익률이 아직 10년물이 4% 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화됐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전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있는데 국지수익률 제가 전부터 공개 방송하면 국지수익률 잡혀야 된다 그랬죠. 아직 완전히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일간 주간 단위로 미국 지수익률 변화 마디가 좀 와 있어요. 이걸 요아픈 공개 방송할 때 아침 방송할 때 아마 보여드린 것 같는데 여기서 지금 살짝 음봉이 나와서 기대는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역외 환율이 한 12원 정도 떨어졌고요. 야간 선물이 3.35p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건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익률 갭 이 부분은 아직 별로 호전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는 지금 역전 상태에서 제로 아래에 있죠. 그죠? 제로 아래에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채가 위에 있고 단기채가 조금 상대적으로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률이 2년물이 높고 10년물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전. 그래서 그 전부터 이게 역전되면은 경기침체입니다. 회색 바가 경기침체 오기 쉽더라 했는데 요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뭐 역전을 해도 3개월물하고 역전이 아니면 뭐 경기침체가 안 오더라. 그게 뭐 확실하더라. 근데 지금 3개월물하고가 역전이 될 때 말 때 이러고 앉았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달러 인덱스를 제가 주말이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면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게 지금 전부 한편 넣기로 나옵니다. 51바로 돼 있죠. 그러니까 52일무 기본 수치예요. 여기서 지금 툭 때리면 전환선 기준을 동시에 꼈습니다. 여러분 약간 수평하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을 동시에 돌파하거나 동시에 이탈하면 일단 기본이 매도거나 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갈 때 보면 지지하고 이탈하고 구름 상단 지지하고 긴선 지지하고 이탈하고 그러다가 돌려놓고 그 전고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32바조 양편 넣기 하면 33일무 기본 수치예요. 3334 3호 가다가 떨어졌고요. 반등인데 전고점 못 벗기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로만 보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데 아직 뭐 양운 위이고 후행스편 살아있고 하니까 확인을 더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수평하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을 한방에 이탈하는 음봉은 안 좋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면 종가에 매도를 쳐야 됩니다. 청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기본은.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따라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 33바 여기 33이죠. 그죠? 이 32 이게 33이니까 실제로는 양편 넣기 34일이고요.
이게 30일이니까 실제로는 33일이에요. 저희는 양평 늦게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 고점까지가 몇이냐면 50이 바로 돼 있죠. 그럼 일목의 기본 수지 50이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이게 51 바로 돼 있죠. 예, 이게 실제 50이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여기 뭐다? 변화일이 와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걸 기본 수치이자 이게 반복이니까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그게 같다면 이거하고 이것도 같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예,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조정 일수하고 요 조정 일수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다 걸렸으니까 꺾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52, 그다음에 이게 대등 수치, 예, 이게 와 있다. 일봉이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1970년대부터 끌고 나왔는데 상당히 고공을 하겠어. 이건 뭐 현재 수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역대급입니다. 예,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 예, 주말이니까 시간이 있어서 엔화도 한번 봤습니다. 엔화도 보면은 뭐 여기서 고점에서는 33이고 나머지는 뭐 일자라고 하기에는 좀 별로 많이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보면은 33바니까 일목이 34 변화일이죠. 그럼 아까 달러하고 뭐 조금 비슷한 면도 있네요. 위치는 달라도. 그다음 이건 이제 달러 원 장기 차트입니다. 제가 달러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표기할 때는 달러 원이라고 해야 돼요. 1달러가 몇 원이냐? 1,400원. 원 달러가 나면 0.007 얼마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이러듯이 한국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맨날 원달러 그러죠, 그죠? 엔달러도 이거 안 해요. 달러 엔이 맞아요. 달러가 몇 엔이냐? 140엔, 150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질 건 아니고 우리 입에 익었으니까 그냥 원달러 1,400원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건 뭐 잘 아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2000원 바로 과까지 갔던 이게 1980인지 60인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갈 때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제 10년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차트 보시면 이탈리아 한국 높습니다. 미국 4%라고 지금 걱정하는데 한국 미국 이탈리아 장난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김진태가 쌓아 올린 작은 공 채권 시장 난리 났죠. 그건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도 지금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 억지로 눌러놔서 YCC 정책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여기 그림이 올려져 있는 대로 그냥 쭉 훑어버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우 지수하고 이번에 미국 지수 보시면 일목 기본 수치, 그 다음에 반복 이렇게 이럴 때 또 한 번씩 가다 미칩니다, 그죠? 무섭습니다, 그죠? 40 변화를 장대 영국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기준선을 뚫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못 뚫고 있어요. 근데 다우는 뚫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변화일이 그죠? 이 음옥하던 시기 시장이 죽을 것 같던, 예?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빠질 것 같던 그런 상황에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삶은 이어진다. 예? 예? 제가 오늘 시황에다가 일을 하나 적어놨는데 정부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역사적 대바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최근에 우리 시장이 그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또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고 돌아가는데 오히려 이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CPI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실망매로 떨어졌다가 급하게 숏 커버링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뒤집어버린 그날 자리인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나고 있죠. 신기하죠, 그죠? 이게 모든 변화일에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또 변화일도 여러 개 오니까 힘들긴 해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변화일만 믿고 있을 수 없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시장이 정말 과열일 때 혹은 과락으로 죽을 것 같을 때 어느 날인가 변화일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기하게 뒤집어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정리해낸 일목산인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나스닥은 더더욱 정확합니다. S&P 500하고 다우는 왼쪽에 저점 일수가 하루 탈려요. 나스닥은 40일 정확히 올라가 상투 치고 떨어질 때 42일 일목의 기본 수치이자 좌우 대등입니다. 그죠? 완벽한 대등이죠.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상승이 24일요. 마지막 하락이 24일.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데 물론 나스닥은 아직 고점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뒤집어 버리면 뭐 좀 골치 아프겠는데 다음 주는 다행히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예, 연준 위원들이 아무 이제 발설을 못하는 조용 입 닫아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뭔 소리를 해가지고 뭐 또 시장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지표 가지고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나스닥은 지금 현재 이제 균선이 아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역별이 있는 거 안 줬죠. 네, 흘러내리는 중인데 또 보시면 일수가 좌우로 41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드렸듯이 나스닥은 2020년 3월부터 상승해 작년 11월까지 올랐습니다. 약 3분의 1을 까먹었고요. 그 다음에 다우는 안 그런데 S&P 500은 약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아니라 절반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0주선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다우하고 똑같이 1월 창수거든요. 그 여기 바닥이 42주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42 기본 수치 여기가 주봉상 바닥이 되고 200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수도 676일 와 있다 그랬고, 그죠? 우리도 676 찍고 67주 좌우 대등 수치까지 다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67주는 뭐냐면 전에도 제가 시황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조금 전에 나스닥이 여기서 42일 올라가고 42일 떨어져 가지고 바닥 찍는 거 보셨죠? 이건 우리 주봉이다 그냥 대충 그린 건데 미국은 이렇게 좌우로 42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제 7주가 좌우 대등 수치죠.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67주 이 바닥을 찍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코스닥은 저점을 살짝 깼는데 코스피는 어쨌거나 돌파도 못했지만 양봉 3개 내면서 이 저점이 안 깨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 20일 상토에서 여기까지가 일목균형표 676 기본수치. 그 다음에 나스닥은 작년 11월 상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26일. 제가 한번 쭉 적어 드릴게요. 226일요. 숫자가 안 써집니다. 한번 적고 갈게요. 나스닥 226주. 그 다음에 42, 42일. 그렇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1월 고점이거든요. 여기서는 42주. 주봉이 42주. 그 다음에 20년 저희가 2월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676 일목 기본 수치. 우리는 좌우 67주. 67주. 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676일이 10월 언제노? 14일이었습니다. 나스닥도 이날. 우리 17일 월요일입니다. 주말이나 월요일은 거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놓고 이제 시장이 얼마 못 가면 뭐 좀 안타깝겠지만 올해 5월에도 사실 주봉상 큰 변화마디가 왔는데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이래가 얼마 못 되고 이렇게 버티다만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변화일이 좀 큰 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정의 파동의 개수도 제법 되고 하니까 좀 일정폭 상승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은 확실시 된다라고 현재 나와 있죠. 그죠? 블룸버그 조사를 했더니 100%입니다. 100% 온다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제 미국의 리딩 이코노믹 그 인덱스 이거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1.4로 떨어지고 있고, 에버리지 요 평균 내 보면 요 수준 오면 그 뒤에 이제 회색 바가 이게 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선행 지수 여기까지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와요.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거의 뭐 확실시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경기 침체도 이렇게 기간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2020년 팬데믹 때는 짧게 끄고 갔죠. 그죠? 저는 뭐 짧을 것이다 길 것이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예, 거의 뭐 침체 수준 아니면 경착륙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되려면 CPI가 이제 빨리 잡히고요. 지금 이제 11월 되면 10월로 발표할 때니까 그럼 작년 10월이 높거든요. 6% 이상 높으니까 그거 비교하면서 빨리 떨어지고 근원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전술핵을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지금 패퇴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금 사망자가 전사자가요 6만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뭐 몇천 명이 늘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제 서방에서 추측입니다. 현재 기준 러시아 군인이 1일에 약 1000명이 전사하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6만 7천 명인가 전사가 나왔다. 그러면 부상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와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신병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요. 교육도 못 받고 게다가 이 무슨 뭐 전쟁이 명분이 있는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비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이야기가 왜 일로 와버렸죠.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아직 뭐 종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러시아가 거의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어가지고 후퇴할 명분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그냥 옥시에 들어가듯이 이것저것 다 해보거나 그래서 뭐 전술핵을 쓰면 그만큼 서방에서도 반응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쓸 건데요. 그런 게 나오면 아주 큰 악재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가지고 그럼 내부에서도 이제 균일이 올 거라고요. 내부에서도 아무리 푸틴이 거의 뭐 철혈 통치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물러나야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팩트셋 실적 발표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표되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 발표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자료 중에 (80년) CPI 상투주고 빠질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겹쳐보면 비슷한데 우리도 11월 지나가면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연준이 금리가 이제 물가보다 높았다든지 그리고 이건 당시 80대 당시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가가 여기 보면 오일 프라이스라고 나오죠, 그죠? 서부 텍사스 원유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뭐 이런 연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까? 좀 지나간 거지만 얘는 국제수익률이고요. 아까 보여드렸고요. 3개월하고 그 전에 2개월하고 보여드렸죠. 그거 이렇게 마이너스로 역전되고 떨어지고 나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가 포트폴리오의 6.3%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금 비중이 자기들은 굉장히 많은 거랍니다. 2001년 4월 이후 가장 현금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직 주가 바닥이나 이런 건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건 이제 주식 매수 자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대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이 이상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린 적이 잘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나 참고로. 그다음에 이건 그 국제 수익률 지난번에 계산한 건데요. 목표치는 4.4, 4.69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트 좀 보고요. 저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지금 채권 시장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채권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부터 가져올까요? 이거 뭐 김진태가 써 올린 그럽니다. 김진태도 이리 될 줄 몰랐겠죠. 제가 주말에 우리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레튼 우즈 이야기하고요.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신뢰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존속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뱅크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은행을 못 믿어서 돈을 다 빼가는 겁니다. 예금인출 사태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 놓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한도 없이 그 다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돼 있다가 지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예, 예전에는 은행 그러면 무조건 이거 내 원금은 돌려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IMF 외환위기 지나고 이러면서 좀 바뀌었죠, 그죠? 그 제가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꺼냅니다. 예, 빌드업을 해가는데 그 다음에 태환화폐라고 금태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폐 같은 걸 쓰는데 금하고 그 이제 화폐 그 금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못 하니까 이게 지폐를 그죠? 지폐를 돈가로 해가지고 통화를 모든 국가가 발행할 때 일정량의 금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달러다 이렇게 하면 그 10,000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그만큼 그대로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요 1대1 등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근본위 제도고요. 그 태환화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동성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특히나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뭐 독일도 그렇고요. 태환화폐인 이걸 뭐 무조건 막 찍어내 버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뭐 조 단위로 갔습니까? 엉망이 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그래 가지고 영국 파운드 중심에서 이제 미국 달러 중심으로 왔다가 70년대입니까? 예, 그 닉슨 쇼크가 옵니다. 닉슨 미 대통령이 달러와 금태환 정지선을 내버려요. 더 이상 금을 안 바꿔줍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냈나 하면 우리가 지금 지폐가 한국은행 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10,000원이든 얼마든 그 지폐를 가지고 서로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주고받고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 이 돈을 한국은행 간다고 금으로 1만 원어치를 주지를 않아요. 않지만 믿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수표를 한번 봅시다. 수표는 제가 이야기가 살짝 길어지는데 자기 앞 수표라고요. 은행 발행. 저희가 보수라 그럽니다. 자기 앞 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발행한 개인 뭐 당좌 수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자기 앞 수표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10만 원을 넣고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주세요 그러면은 줍니다. 자기 앞으로 은행을 직업인으로 해가지고 발행한 수표예요. 그래서 그 수표는 은행에 들고 가면은 무조건 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그냥 분실수표가 선고가 들어왔거나 그러면 지시기간은 11일이거든요. 요거 지나가면 선의취득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요거는 무시하고요. 예. 요거는 무시하고 자기합수표는 이제 은행 발행하니까 믿고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 당좌 수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져갔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면 예금 부족 시 부도가 납니다. 그죠? 부도가 납니다. 그래 부도가 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부도가 났을 때 그 발행자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뭐 사회 망하지 않는 이상 부도를 안 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어음이나 이런 걸 서로 이제 신용정권이라고 합니다. 신용정권이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가 있고, 그죠? 뭐 지방채 이런 것도 그냥 국가기관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사채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끼리의 그 사채 말고요. 회사채. 그러니까 요 안에는 보증, 무보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회사채는 놔두고요. 국채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지급 보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보증과 같다고 봐야 되죠. 그죠?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 근데 예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크게 들죠. 러시아 국채. 이거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이러면서 할 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 바람에 모 증권사 러시아 투자 금액이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국채는 무조건 지급 보증입니다. 게다가 그 보증 자체를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국가에서나 이렇게 해주면 그건 거의 뭐 100% 신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진태발 채권 문제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도가
못하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신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길게 왔잖아요. 은행에 우리가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고요. 은행을 못 믿을 것 같으면 인출사태 다 벌어져 버리고 금융계가 넘어갑니다. 아니, 국가적인 문제가 돼 버립니다. 그다음 우리는 이 돈을 그죠? 예, 그 믿고 서로 우리가 주고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권 문제가 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채권 문제가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은 그죠? 예, 회사채 발행을 하고 특히나 건설회사들은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여러분 아파트 짓고 뭐하고 이러면서 자기 돈 100% 가지고 누가 합니까? 자금 조달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보증채가 지금 그 지급을 뭐라 그럽니까? 못 받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른 채권들까지도 지금 이게 그 지급 보증도 못 받거니와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면 자금 조달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는 여러분도 기사 많이 보셨겠는데 지금 뭐 5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 직전 방송할 때 북한의 뭐 핵위협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핵위협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금융시장에 IMF가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그죠? 예,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서로 못 믿고 예, 뭐 자금은 빨리 갚아라고 하고 더 이상 차원 발행이 안 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이게 루머가 돌 때 롯데하고 태영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금요일 날 그 롯데케미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초반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가 예, 이게 PBR이 뭐 0.3배 수준이라서 이래가지고 막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도 왜 있는 사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이리 빠지지 했더니 이제 롯데케미가 롯데건설 때문에 예, 이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던져버린 거죠. 던져버린 거. 그다음에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뭐 결국 부랴부랴 이제 불을 끊으라고 뭐 정상적으로 어떻게 그 비보정 선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모양입니다. 처리를 할 모양인데 그 정부에서도 지금 채권 시장 예, 신뢰도가 금이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기 강원도 보증받아 가지고 레고랜드 회사에서 발행한 것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기관만 가져갔겠습니까? 외국인들도 채권 투자하면서 가져갔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국내 예, 지방 정부에서 지금 못 주겠다. 예? 그래 버리니까 지금 우리 전체 국제 시장이 지금 한국 채권의 신용도가 지금 금이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뭐 막아 나갈 겁니다. 막아 나갈 것이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 통화량은 보는 통화의 신용성수를 곱해가지고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보는 통화는 이제 그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공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신용성수라는 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제 1,000만 원을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내가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 은행에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예금을 그다음에 1,000만 원을 해요.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예금을. 그러면 은행은 이제 지준율이라 하죠. 지급 준비율 그럽니다. 가상으로 지준율이 10%라고 할게요. 그럼 은행은 100만 원은 혹시 이제 막 찾아올 수 있으니까 100만 원은 두고요. 9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금주로부터 1,000만 원을 예금을 받으면 예, 이자가 이게 그 뭐 무료로 맡긴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업수표 끊을 때는 그거는 그걸 안 내요. 안 하는데 그건 예, 근데 아무튼 여기 대해서 은행은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만히 놀리고 있으면 생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돈을 굴려야 되겠죠? 돈을 굴려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됩니다. 굴려라.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대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900만 원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왜냐? 1,000만 원에서 지급 준비율 100만 원만 놔두면 되거든요. 그럼 900만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900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다 씁니까?
900 중에 1번에 일단 은행에 넣어놓고 쓰잖아요. 그죠? 대금 결제다가.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예, 100만 원 더 900을 대출했는데 이 돈이 또 들어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85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건 가상이니까. 그럼 850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또 10%. 아니요. 이걸 그냥 800으로 할게요. 800으로 할게요. 그럼 이거는 10% 지준율이라 하면 10% 80만 원 빼고, 그죠? 그럼 720만 원을 또 빌려줄 수 있잖아요. 대출. 그럼 대출 받은 사람이 받자마자 안 쓰고 또 한 700만 원 정도를 입금했다 치자. 이게 이제 신용 창출 기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신용 성수 있죠, 그죠? 그 통화량은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조를 뭐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 돈이 통화량은 1000조만 다니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신용 창출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볼륨이 커집니다. 그거 자체가 또 뭐가 되죠? 우리의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 신용성수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저체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믿고 맡기고 믿고 쓰고 이 부분에서 신용의 하자가 생겨버리면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통화량 발행하는 거하고 채권시장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전문가가 계시면 그 외에 강원도 채권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이 통화량 지급 준비라고 비교를 하냐고 이게 신용이라고 하는 문제, 신뢰를 이야기를 하느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건드려버린 거예요. 이걸 건드려버려가지고 이게 비거덕 해버리면요, 이 나라가 그냥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과장하자면. 왜냐,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고요, 빨리 갚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아주 뭡니까, 우량 기업까지도 지금 이자율을 엄청 세게 매겨서 지금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소화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 자금력 약한 회사들은 나잡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진전이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국 막아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도 물가 상승률도 있고 이런데 돈을 자꾸 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영국 보세요. 240조라 그러죠. 영국 리저 총리 한 사람이 44일 동안에 리저 총리 감세, 부자 감세입니다. 이게 부자 감세. 저는 뭐 부자에 대한 반감이 되는 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 국민이 부자가 될수록 좋고요. 다만 합법적으로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 감세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운드와 폭락. 그리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상승. 그러니까 국채 가격 폭락. 여기 레버리지 연기금 240조. 피해부터 그러죠. 피해가 손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러면 레버리지 건으로 담보 부족되면요, 가지고 있는 채권 팔아야 되고, 채권 파니까 채권 가격 폭락하고, 채권 가격 폭락하니까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요. 이 사이클에 걸려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 주식을 담보 부족이 있으니까 내가 던지니까 한가 두들겨 맞으니까, 그래서 또 담보 부족 생기고, 담보 부족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담보 부족 생기고 또 팔고 이렇게 되버린 거죠. 사람 하나 잘못한 채가 이 난리가 벌어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안 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규모만 작지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괜히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을까봐 그런데 아무튼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럼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전 누구였죠? 김진선 누구였죠? 하여튼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춘천 에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최문선 시대에 와가지고 현실화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입장에서 이제 강원도에 뭔가를 하나 큰 테마파크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잘 안 된 거죠. 잘 들립니까? 자, 우선 이제 월요일 되면 시장이 반발을 해서 올라오겠고요. 그다음에 채권 문제 때문에 조금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감세에서 다시 정세로 간다고 오늘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다시 정세로 간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는 파운드화가 조금 계속해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속도나 강도와 관련해서 매파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 가정법인데 않는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으로부터 이 반발 시도가 조금 더, 조금 더 얼마간 이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은 현물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죠,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고 이러니까 우선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워낙 뭐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쪽은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더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뭐 45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종지수 일봉으로 보면 우리는 이틀간 이제 완만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받쳐놓고 개별적으로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종지수로만 보면 지금 매수 신호 상태로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불만족스럽긴 한데 아무튼 뭐 월요일날 올라가자마자 막 두들기 패는 매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조금 기력을 회복해서 주가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라면서 나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뭐 변화일 같은 거 종종 올리면 이런데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너무 믿음이 컸다가 거기서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와서 그런지 이상한 글들을 적기도 하고 이러는데, 노차 말씀드리듯이 어떤 지표도 확률 지표이고요.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맞을 때 그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서 보고, 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매크로 지표가 되든 이벤트가 되든 혹은 또 다른 정치 관련 지표들, 기술적 분석인데 이걸 서로 우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그 베나일이라고 하는 요소는 대단히 그 좀 획기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정말 어려울 때 한 방씩 터뜨려 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지만 이건 이제 우리 제가 이 글 쓴 분의 닉은 이제 지었습니다. ELW 계좌 한 달 수익 500%입니다. 700만 원, 3,500만 원대 들어가는 거. 제가 이제 지수 매매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수 가이드를 하고요.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 옵션 하시는 분, ELW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인버서 ETF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소스 하나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현물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종종 ELW 계좌를 만들어 두고 특히나 시장이 하락할 때 뭐 현금을 100% 해놓고 그다음에 인버스를 사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죠. 그런데 다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제가 ELW 풋을 조금씩 하시라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 넣지 말고. 그러면 그건 뭐 한 방에 진짜 정말 크게 뭐 하루 만에 100% 이상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위험 쪽으로만 투자자분들이나 계좌를 몰고 가진 않아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률이 뭐 제가 올려달라 안 했고요. 지난주 후반에 그 우리 회원께서 수익이 잘 나와서 올려주겠다고 주시겠다고 하고 저는 결과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균형표가 되든 뭐가 되든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잘 보일 때, 내 손 안에 딱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타격을 주고요. 아니다 싶고 이상하면 손 좀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